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물소리와 함께 흘러가는 비눗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응, 조심해 라고 짧게 대답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또 두고 갔네. 저는 마른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회사로 가져다 줄까 생각하며 화면을 켰는데 그때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강혜진, 오빠 계약서 확인했어요. 청약 당첨되면 약속한 대로 3천만 원 입금해 주시는 거 맞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청약? 3천만 원? 강혜진이라니 누구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준혁. 걱정 마. 내 명의로 총약 넣어주면 당첨 확률 높아. 위장 결혼은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위장 결혼.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더 많은 대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한 건지, 얼마나 자주 만난 건지. 그 여자가 보낸 사진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젊어 보이려고 애쓴 얼굴. 아이 둘을 데리고 찍은 사진. 싱글맘이구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에 꽉 쥔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울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이게 뭐지? 꿈인가? 하지만 휴대폰 화면 속 글자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벽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고 거울을 봤습니다. 57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단발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평범한 아줌마의 얼굴.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20대에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친정과 소원해지면서도 잘 살아서 보여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위장 결혼을 하겠다고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찬물잔을 놓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와르르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정숙, 정신 차려! 저는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었습니다.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무는지도 몰랐습니다. 화가 나서? 억울해서? 아니면 그냥 슬퍼서? 유리 조각을 다 치우고 나서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려 더 오래된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남자는 저 여자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만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그때 회사 회식이라고 했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돌어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웃고 있었고 남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린 사랑했잖아. 그렇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에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손에 낀 결혼 반지가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반지,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
저는 그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과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딸 민지와 아들 준호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 많았어. 피곤하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국 좀 더 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어 아들에게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손이 떨리네.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 평범한 일상 대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 가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또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비눗물에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있어야 하나.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당신 요즘 누구 만나? 남편은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적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사람들 말고 누굴 만나? 강혜진이라는 사람 모르시겠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 휴대폰 그날 두고 가셨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위장 결혼이요? 청약이요? 3천만 원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 휴대폰을 왜 마음대로 봐? 그게 예의야? 예의요? 지금 예의 타령을 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위장 결혼하려는데? 그건 오해야. 그냥 친구 도와주는 거라고. 친구야? 싱글맘이랑 매일 메시지 주고받는 게 친구예요? 카페에서 만나는 게 친구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복잡해. 네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알 필요 없다는 말을 하다니. 알 필요 없다고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남편은 소리를 지르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오해한다고? 다음 날 저는 딸 민지를 불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온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요즘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무슨 일인데요? 저는 남편과 강혜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위장 결혼 이야기, 청약 이야기, 메시지 내용까지 전부.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이지. 엄마가 직접 봤어. 민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요즘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요. 민지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엄마가 직접 휴대폰으로 엄마가 아빠 휴대폰을 몰래 본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딸이 내 편이 아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아빠가 위장 결혼을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요? 아빠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오해라고. 친구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죠. 민지는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도 날 믿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아들 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나와봐. 왜요? 바쁜데. 아빠 일인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왜 말하는데요? 준호야, 우리 가족일이잖아. 같이 해결해야지. 엄마, 저 상관없어요. 부부싸움은 부부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아빠가 진짜 관심 없어요. 저 바쁘다고요. 준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딸도 아들도. 나는 이 집에서 혼자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강혜진, 위장결혼 사기, 청약 사기. 여러 키워드를 쳐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혜진이라는 여자, 이미 여러 번 위장결혼 사기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매번 싱글맘이라는 처지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속이고 청약 명의를 빌려 당첨되면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이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기사를 출력해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기사를 대충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란 증거가 어딨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사진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편집장 아니야? 왜 이렇게 집착해? 편집증이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출력한 기사를 들고 민지에게 갔습니다. 민지야, 이것 좀 봐. 엄마가 찾아봤는데. 민지는 기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설사 맞다고 해도 아빠가 속은 거잖아요. 아빠도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 민지야, 아빠가 위장 결혼을 하려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빠 괴롭히지 마시고 집안 분위기 좀 좋게 하세요. 저 요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은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했고 민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중호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혼자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던 메모. 3시 스타벅스 강남점. 오늘 또 만나는구나.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57년을 살면서 남편 뒤를 밟게 될 줄은 몰랐네.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2층 구석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갈 무렵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편, 평소보다 옷을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새로 정리했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저 여자 만나려고 꾸민 거구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붉은색 립스틱,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뒤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따라왔습니다. 강혜진이구나. 여자는 남편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2층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강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혜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사인하는 거구나. 계약서에. 제 눈앞에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혜진이 웃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나한테 저렇게 웃어준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무뚝뚝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를 봤고 제가 말을 걸면 그래, 알았어 정도의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 앞에서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신 차려, 이정숙.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강혜진이 앉아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제 아무도 내가 거짓말한다고 할 수 없어. 30분쯤 지났을까요? 강혜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혜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혼자 남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2층에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모습, 강혜진과 악수하는 모습, 서류를 보는 모습.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와 있었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칼로 당근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아직은 참아야 해.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쳐다보면 오늘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 엄마, 반찬 좀 넣어주세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반찬 그릇을 건넸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또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사진은 찍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예전에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용돈을 아껴 모은 돈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로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건으로 상담 원하시나요? 위장결혼 사기 관련해서요. 아, 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싱글맘과 위장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제가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강혜진의 전과 기록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진 증거가 있으시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위장결혼은 명백한 범죄고 청약 사기도 마찬가지죠. 남편분과 상대 여성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소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인데 정말 고소까지 하실 건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저도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가족들도 절 믿지 않고요.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착수금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면 될까요? 변호사는 봉투를 받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지만 제 마음은 춥고 쓸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손에 낀 결혼반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반지,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 천천히 반지를 빼냈습니다. 손가락이 움푹 파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30년의 흔적이구나.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반지. 하지만 제겐 30년의 무게가 담긴 반지였습니다. 이걸 벗어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다시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 혼자라도 이 가족을 지켜야 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소장 제출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억해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밥을 포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녁 준비 중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 잠깐만. 저는 가스불을 끄고 준호를 따라 거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통장 거래 내역 제가 확인해 봤어요. 뭐? 아빠 컴퓨터에서요. 비밀번호 알고 있었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3개월 전부터 매달 강혜진이라는 사람한테 큰 돈이 나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총 2200만 원이 이미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빠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큰 돈을...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글쎄 2천만 원이나? 이미 이렇게 깊이 관여했다는 거잖아. 엄마가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믿어주는 거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요. 솔직히 엄마가 예민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깐 뭔가 잘못됐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아빠 설득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작은 손길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지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김치찌개. 또요? 어제도 찌개였잖아요. 민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민지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말할까요?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준호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말할 거예요? 조금 더 증거를 모아야 해. 아빠가 또 발뺌할 거야. 그럼 제가 더 찾아볼게요. 아빠 이메일이랑 카톡도 확인해 볼게요. 준호야,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잖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쳐다볼까봐. 그날 밤, 준호는 자기 방에서 밤새 뭔가를 조사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준호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강혜진의 카톡 대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강혜진, 오빠 청약 접수 다음 주에요.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박중혁, 다음 주 월요일에 하자. 구청 가기 전에 미리 서류 준비해둬. 강혜진, 네, 기대돼요. 당첨되면 우리 애들 학교도 좋은 데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혁, 걱정 마. 내 명이 깨끗하니까 당첨 확률 높아.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혼인신고래. 엄마, 이거 진짜예요. 아빠가 정말 그 여자랑...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어, 준호야. 우리 어떻게 해요? 아빠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막아야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와 함께 민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바쁜데. 민지야, 이것 좀 봐. 준호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카톡 대화 내역. 민지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이미 2천만 원 넘게 보냈어. 그리고 다음 주에 혼인신고한대.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민지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이런 짓을... 민지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 같이 막아야 해.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지야, 아빠가 이유 없이 이러실 리 없어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민지는 끝까지 아빠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어떡해. 엄마, 제발 아빠 좀 믿어주세요. 아빠가 우리 가족 버릴 사람 아니잖아요. 민지는 소리를 지르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괜찮아. 누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습니다. 딸이 끝까지 남편 편을 둔다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종숙 씨 맞으세요? 저 변호사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고소장 제출 준비 다 됐습니다. 월요일에 제출하면 되는데 정말 진행하실 건가요? 월요일. 남편이 혼인신고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호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제가 있잖아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조금 편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제 친정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정수가, 내가 네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를? 네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준호가 언니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이제라도 네 인생 살아야 해. 언니, 30년 동안 그 집안 위에 살았잖아. 이제 그만 살아. 이혼해. 언니의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족인데. 무슨 가족이야? 널 이렇게 만든 게 가족이야?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너 친정 올래?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어. 거기서 새로 시작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나 울지 마. 이제 울지 말고 네가 결정해. 네 인생이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정말 그래야 하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도 있었고 함께 웃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다며 급하게 나갔습니다.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건가? 저는 남편이 나간 후 서재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류철, 서랍.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자료, 보험 서류, 은행 통장. 하나씩 들춰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펜과 메모지. 두 번째 서랍은 명함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왜 잠가놨지? 저는 서랍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책장 위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여러 열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씩 시도해봤습니다. 네 번째 열쇠에서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독촉장, 수십 장의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10년 전부터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사업에 실패해서 3억 원의 빚을 졌다는 내용, 그 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 대출, 사채, 지인한테 빌린 돈, 3억 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혼자 이 빚을 갚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최근 날짜의 서류도 있었습니다. 자녀 채무 5천만 원. 아직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에게서 3천 받으면 나머지 5천은 퇴직금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위장 결혼을. 남편이 위장 결혼을 한 이유,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빚을 갚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이 짐을 지고 살았다는 거잖아?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우린 부부잖아요.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왔을까. 저녁 7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남편 앞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서재에 있더라고요. 잠긴 서랍에. 내 서랍을 왜 마음대로. 남편이 소리를 지르려다 말았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빚이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억이요? 그걸 혼자 갚아왔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왜요? 우린 부부잖아요.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고 거기에 내 빚까지 알려주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혼자 짊어진 거예요? 응.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갚았어. 월급의 반을 빚 갚는 데 썼어. 야근도 했고 주말에도 일했어.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좀처럼 줄지 않더라고. 저는 그러다 혜진이를 만났어. 그 여자가 청약 명예를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어. 3천만 원. 그 돈이면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어.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위장 결혼이 범죄라는 것도 알아.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처음 보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죠. 우리 같이 고민했어야죠. 어떻게 말해? 여보, 나 10년 전에 3억 빚졌어. 라고. 당신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 실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배신이에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더 아파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내 옆에서 거짓말하고 산 거잖아요. 회사 일 한다고, 야근한다고. 그게 다 빚 갚으러 간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여자랑 위장 결혼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믿었어야 했어. 같이 집 나눠줘야 했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용서해줘. 이번 일만 마무리하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당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러 가잖아요. 그건 서류상으로만 한다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뭐가 돼요? 30년 산 아내는 뭐가 돼요? 여보, 당신이 빚 진 건 이해해요. 10년 동안 혼자 갚아온 것도 힘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상의하고 같이 해결해야 했어요. 왜 혼자 결정한 거예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민지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준호도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우리의 대화를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빚이 있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10년 전에 실수했어. 그 뒤로 계속 갚았어. 그래서 위장 결혼을...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말할 수 없었어. 아빠가 부끄러웠어.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희한테 말했어야죠. 우리 가족인데.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었어야지. 우린 부부잖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집안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민지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배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 씨 부인 되시죠? 강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돋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강혜진이요? 네, 맞아요. 오빠, 아니, 준혁 씨한테 들었어요. 부인께서 저희 일을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요? 네, 오해 풀어 왔어요. 강혜진은 대담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누가 들어오래?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안 그러면 이웃들한테 다 들을 텐데요. 강혜진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을 마주 앉았습니다. 강혜진은 여유롭게 다리를 꾸고 앉았습니다. 부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랑 준혁 씨는 그냥 사업상 관계예요. 사업상이라고요? 위장 결혼이 사업이에요? 에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죠.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준혁 씨는 돈 필요하시고 저는 청약 명의 필요하고. 강혜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아시잖아요. 준혁 씨 빚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당신이 도와준다고요? 당신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라니요. 전 그냥 청약 명의 빌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위장 결혼이 어떻게 합법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강혜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부인,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한테 들리면 곤란하잖아요. 뭐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 일이 소문나면 누가 제일 피해볼까요? 저요? 아니에요. 준혁 씨랑 부인이에요. 남편이 위장결혼 사기 공범으로 걸리면 직장에서 잘릴 텐데? 강혜진은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딸은 회사 다니고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라던데? 아버지가 범죄자 되면 애들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부인이 조용히만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청약 당첨되면 저는 사라질 거고 준혁 씨도 빚 갚고 평범하게 사실 수 있어요. 당신이 사라진다고? 네, 저도 당첨되면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예요. 준혁 씨랑은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이고 곧 이혼할 거예요. 간단하죠? 강혜진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부인, 잘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있는 게 부인한테도 좋아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강혜진은 현관으로 나가며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월요일에 혼인신고하러 갈 거예요. 준혁 씨랑 약속했거든요. 부인도 이해해 주시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지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방금 나간 여자 누구예요?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혜진이야. 뭐라고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까지 와요. 왜요? 협박하러 왔어. 조용히 있으라고. 민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하면 아빠도 같이 잡혀가. 그래도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늦었어. 남편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오늘 강혜진이 여기 왔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여기 우리 집에 와서 협박했어요. 협박을? 뭐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안 그러면 당신 직장에서 잘리고 애들 인생도 끝난다고. 남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월요일에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러 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야 해. 이미 계약했어. 돈도 받았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 받았다고요? 2천만 원. 이미 받았어. 계약금으로. 그럼 이미 끝난 거네요. 당신은 그 여자 편인 거네요. 아니야. 난 그냥 빚 갚으려고. 그만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지겨워요. 당신 변명 듣기도 지겹고 이 상황 자체가 지겨워요. 여보, 당신 월요일에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러 가요. 그럼 저는 나갈 거예요. 뭐라고? 이혼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놔요. 손대지 마요. 그때 민지와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혼? 정말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언니 집에 좀 다녀올게.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가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제발 가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끝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인신고 취소할게. 혜진한테 돈 돌려주고 계약 파기할게.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언니. 저는 언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가족의 잔해 속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언니 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흘 동안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계속 연락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혼자 있고 싶어. 그날 아침 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준호가 전화했어. 오늘 꼭 집에 와달래.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근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급한 일인 것 같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갔다 올게. 오후 2시쯤 저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빠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는 민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여보, 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애들이 급하다고. 민지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뭐가? 강혜진이 고소했어요, 아빠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소라니? 무슨 고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날 고소했어. 내가 계약금 2천만 원 받고도 혼인신고 안 하려고 했다고. 계약 위반이래. 그럼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해. 다음 주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강혜진한테 계약 취소하겠다고 연락했대요. 돈 돌려주겠다고. 근데 강혜진이 거절했대요. 이미 청약 신청했으니 혼인신고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빠가 거절했더니 고소한 거예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무너지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아빠가 감옥 가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혜진, 그 여자를 고소해야 해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먼저 사기를 친 거예요.
위정 결혼 자체가 범죄고 청약 사기도 범죄예요. 우리가 먼저 고소하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나도 같이 잡혀가. 공범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강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계시네요. 강혜진은 뻔뻔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하러 왔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화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협상하러 왔어요. 협상? 네, 준혁 씨가 월요일까지 혼인신고만 해주시면 고소 취하할게요. 간단하죠? 강혜진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준혁 씨가 혼인신고만 하면 돼요.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부부고 청약 당첨되면 바로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정말 염치 없네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염치? 이게 다 생존이에요. 저도 두 아이 키워야 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강혜진은 태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 시어머니 모시며 참았던 것들, 남편의 무뚝뚝함에 참았던 것들, 자녀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제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어머 부인,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도 됐지만 그럼 준혁 씨는 경찰서 가야 해요. 가면 가죠. 당신도 같이 갈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증거 다 모아뒀어요.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위장결혼 사기 전과,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들,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전부 다요. 강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강혜진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 고소하면 나도 당신 고소할 거예요. 위장결혼 사기, 청약 사기, 협박 전부 다요. 그럼 당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가 범죄자가 되면요. 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신 전과가 이미 있어요. 또 걸리면 실형이에요. 감옥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강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복잡해요. 나도 30년 동안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내 가족 지키는 법이요. 저는 강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월요일까지 고소 취하하고 우리 남편한테 받은 돈 전부 돌려주세요. 그럼 나도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게요. 돈을 돌려달라고요? 네, 2천만 원 전부 다요. 강혜진은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먼저 경찰서 갈 거예요. 강혜진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 침묵이 일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민지와 준호를 위한 거고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민지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 안 믿어서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준호도 울며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정말 끝났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기쁘면서도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에 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의 무게. 이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반지를 벗어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혜진은 결국 고소를 취하했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받았던 돈으로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사도 계속 다니고 있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고 민지와 준호도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6개월 전에는 이런 여유도 없었는데 예전에 저는 새벽부터 남편 출근 준비를 했고 아침밥을 차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돌아와서 간단히 아침을 차리고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산책 간 사이에 아침 준비 좀 해봤어.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장을 보러 갔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토스트와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거나 TV를 봤고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후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즐겁게 다녀와. 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출근 좀 늦게 해도 돼요?
왜? 엄마랑 같이 차 마시고 싶어서요. 민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민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일에만 바빴고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주 전화를 했고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 말 안 믿어서. 민지는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면서 사과했고 지금도 가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민지야. 그만 미안해하고. 근데 엄마는 이제 행복해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습니다. 배신감도 불로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남편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행복하다기보다는 편해진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엄마.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거의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아, 너 요즘 많이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있어. 그런가? 남편이랑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냥 살고 있어. 그냥? 예전처럼 사랑한다거나 행복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가족이니까 살고 있는 거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괜찮은 걸까? 가족들은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남편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챙겨줍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30년이 너무 길었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다 모여 있어? 엄마 기다렸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가 준비했거든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툴게 만든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야? 네, 아빠랑 누나랑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당신이 매일 이렇게 준비해줬잖아. 오늘은 우리가 할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 맛은 완독하지 않았습니다. 국은 짰고 반찬은 조금 탔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맛있어.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새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제대로 된 반지를 사주지 못했어. 그때는 돈이 없어서 싼 거 샀잖아. 이제라도 이걸로 바꾸고 싶어.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에 못해준 말, 이제라도 할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저는 손에 낀 낡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반지. 천천히 반지를 빠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민 새 반지를 받았습니다. 새 반지를 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닐까?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낀 새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짝이는 반지. 하지만 왠지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한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챙겨줍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아줘서 고맙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야지.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비록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아도,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이지만 이제는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이야기였습니다.